안녕하세요. 황심소 설특집 방송 상담실에서 만난 82년생 김지영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제 황상민 박사님 상담실로 전화를 걸어온 82년생 김지영 씨를 처음 만나셨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숨쉬는 82년생 김지영 씨를 말입니다. 어제 방송된 1부 마지막에서 우리의 김지영 씨는 기쁘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황성민 박사님께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읽어주셨다며 정말 10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사람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사라지자마자 우리는 황 박사님과 지영 씨 모두의 한숨 소리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부 상담은 한숨과 웃음을 오가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우리가 직접 만난 현실의 김지영 씨는 참으로 예쁘고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 씨는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도 학교 수업도 너무 힘들기만 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참 그런 딸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저 지금 정해진 길로만 간다면 큰 무리 없이 멋진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산다고, 아니 학교 다니며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힘들다니. 그의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딸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녀를 정신과로 데려갑니다. 딸의 마음을 잘 알고 그녀의 마음의 아픔을 줄여주기를 기대하면서, 하지만 의사는 그녀에게 정신과 약을 권하게 됩니다. 그것도 착실하게 복용하게 되었다면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명 약물 중독과 다르지 않은 상태인데 누구도 약물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은 그녀가 이제 제대로 읽지 못했던 과거 자신의 마음을 읽어가게 됩니다. 황 박사와 상담을 하면서 말이죠.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그녀의 아픔, 마음에 대한 마음 읽기 2부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약을 먹는데 이 약은 내한테 졸리기만 하고 대체 뭐 내가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또 시키는 대로 또 그걸 꾸역꾸역 하는 데에서는 또 일가견이 있으세요. 본인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나 이거 못해요 라는 소리 못하고 그냥 하나보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자학하는 마음으로 이제 거의 14년을 약을 먹었다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네요. 네. 야, 대단하세요. 상당히 감성적이고 예민하고 신경질도 잘 내지만 또 한편으로 끈하게 이렇게 참아야 하는 일을 하면서 이 지켜가는 것도 엄청나게 강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역설적이지 않아요? 네. 근데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진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지금 정확히 너무 꿰뚫어서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좀 처음 제대로 제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그러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높기는커녕 떨어지는 거는 자존감이요, 떨어지는 건 자신감이요. 스스로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본인을 자학하는 마음이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동시에 사람들은 봐야하는데 인간들은 내 얼굴이 이쁘고 내가 참 이 미인이라는 것만 딱 보면 되니까 그거에 다 쏟고 사는데 저 무지한 인간들 진짜 어쩌면 좋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아이고. 네. 진짜.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승무원이 될 만큼 미모가 뛰어나다면
그리고 진짜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항공운항과까지 들어갔다면 얼마나 멋지고 좋을까 하고 말이죠. 혹은 한없이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성은 자존감도 자신감도 당연히 높고 삶이 아주 즐거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영씨는 그런 너무나 뻔한 사람들의 통념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느려져 잠을 자는 것이 차라리 이 괴로움을 쉽게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정신과 약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로를 찾던 이제 4학년 그럴 때 찾고 있을 때 선배가 한 분 와서 네. 제가 학원 강사를 하는데 아이들하고 지내는 게 재밌고 되게 막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사실 약 먹고 힘든데 회사 다닐 자신은 없고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애들을 가르치는 거 되게 재밌겠다 그런 생각에 학원으로 가서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 뭐 중학생 이렇게 학원 가서 가르치기 영어를 시작하셨어요. 영어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어유 잘하셨네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 제가 직장을 두 개 다녔는데요. 네. 첫 번째 직장에서는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관계가 뭐 원어민들이 있는데 원어민들과 선생님들 간에 이렇게 파가 갈려서 아이고. 예, 그런 분위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 예, 그래서 25살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갔으니까 그런 초짜로서 어떻게 뭐 밤늦게까지 뭐 선생님 애들 학부모 상담해주고 그렇게 지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좀 월급은 작게 받더라도 다른 널널한 직장에 가자 그래서 널널한 직장에 가서 한 5년 정도 이제 일하고 널널한 있어요. 직장이라는 것도 똑같은 학원인데 조금 심하게 학부모 상담도 때 적고 그렇죠. 학부모 상담도 없고 그냥 아이들하고만 놀면서 가르치고 그러면 되는 그런 학원이었죠. 그죠? 네네 네. 그러면 그 학원은 규모가 좀 컸어요? 아니면 본인 생각에 작았어요. 작았어요? 그러면 그 학원의 학부모 상담은 누가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했어요. 아. 저도 선생님들이 각자 과목 맡아서 이렇게 학부모 상담을 전화로 했었어요. 전화로 했어요. 근데 네. 그 이전에서도 학부모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는 학부모 상담을 많이 하고 옮긴 직장에서는 그게 좀 적었고 적고. 그 차이만 네. 있었는데도 네, 원어민 뭐 그런 파갈고 이런 거는 두 번째 직장에선 없었어서 다닐만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숫자가 작으니까 파로 나누기에는 네네. 예. 네. 뭐 원어민도 지들이 숫자가 작은데 무슨 원어민 파가 생기겠어요? 네, 있지도 않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일부 상담에서 지영 씨는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며 교우 관계가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무리로 나눠 경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힘들었다고 다시 말했고요. 이렇게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영 씨가 아이를 낳고 첫 번째 산후조리원에서 힘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안 그래도 예민하고 섬세했던 지영 씨가 출산 후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산모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분위기는 그녀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안겨주기 충분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그런 자신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출산 후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 그런 환경을 찾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5년 동안 일하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남편을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중매였어요? 소개였어요? 아니면 소개해줘서. 소개해줬어요? 네. 네. 그리고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이 본인을 엄청 좋아했겠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 들어서 결혼이. 그렇죠, 그렇죠. 본인은 뭐 긴가민가 하고 본인이 뭐 연애를 열심히 해본 것도 아닌데 저 남자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본인을 거의 공주 대접을 하고 뭐든지 본인한테 맞춰주고 본인이 무슨 신경질을 부려도 그걸 다 이쁘다고 받아주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내하고 같이 살아도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셨겠네요. 솔직히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마음은 뭐가 있으셨어요? 남편이 이렇게 사람이 엄청 좋고, 착해요. 예, 그리고 똑똑해 보여서 그런 게 좋아서 저는 결혼을 맞아요. 하겠다고 맞아요. 마음먹긴 맞아요.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뭐 결혼하고 보니까 생각했던 만큼 착하지는 않지만 그래 똑똑한 건 어디 안 가죠, 그죠? 네, 그렇더라고요. 네. 내가 저거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예요. 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또 착한 남편은 자상하게 계속 더 해줘야 되는데 무던하게 받아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예, 자상하게 그거 해주기보다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그냥 무던하게 받아주지. 네. 내 마음을 읽어주는 주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렇죠, 그죠. 이제 본인이 그동안 쭉 지내온 상황을 다 이야기하니까 속은 어때요, 기분이? 속이 굉장히 많이 풀려서 너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깨뜨려서 얘기를 해주시나 놀라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본인이 약을 먹을 필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무엇보다도 약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본인이 약을 먹을 때는 내가 속이 부글부글하고 온몸이 아프고 쑤시는 것 같고 내가 쓰러질 것 같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엄청 오는데 약을 먹으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졸리기만 하고 또 약을 먹은 거로 인해 가지고 더 새로운 불안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제가 약을 먹으면 일단 감정적인 표현을 덜 하니까 마치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는 부모님의 시각이 되게 슬퍼요. 슬플 수밖에 없죠. 그죠? 그거는 부모님들이 당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잘 이해하기 힘들고, 안타깝게도 부모님 두 분은 서로서로를 비슷해가지고 이해를 잘 하시는데, 특히 예민하고 섬세하면서 진짜 말 잘 듣는 착한 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참 힘든 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요. 부모님의 기본적인 마음이나 특성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성격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82년 김지영을 이해하면서도 82년생 김지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두고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1982년에 태어난 여성들의 이름 중
가장 많은 것이 김지영이다. 82년생이니 이제 30대 중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제목은 이 소설의 목적을 잘 함축하고 있다. 그 목적은 물론 현재를 살고 있는 여성의 보편적인 삶을 그리는 것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여성의 보편적인 삶. 과연 그 보편적인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혹시 남들처럼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혹은 우리는 다들 이렇게 산다는 통념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김지영 씨는 자신이 건강하게 생존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하다. 결국 약물에 의지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거기다 슬프게도 왜 너는 남들처럼 보편적인 삶을 평범하게 살아내지 못하냐? 는 소리를 부모님께 들어야만 했고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네. 네, 맞아요. 너무 다르다고 맨날 그러세요. 그래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언니는 놀랍게도 엄마나 아빠하고 비슷한 부분이 훨씬 많고 미모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성격이 좋고 사람들하고 지내는 거는 참 별로 어려움이 없다라는 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엄마가 이렇게 제가 훨씬 더 예쁘다고. 그 집에 대충 이 얼굴 패턴을 제가 알겠어요. 예. 그런데 언니는 엄마 얼굴도 닮고 엄마 성격도 많이 닮은 편이고 근데 엄마 아빠가 성격은 또 비슷해. 근데 얼굴은 조금 조금 달라요. 안타깝게도 엄마 아빠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지를 않으시니까 네. 참 더 걱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 입장에선 쟤는 얼굴도 저렇게 이쁘고 한데 그냥 조금만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지 팔자 지가 얼마든지 잘 만들어 갈 텐데 왜 저렇게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지내는지 진짜 모르겠다. 이게 이제 엄마의 레파토리겠네요. 네, 레파토리세요. 네. 차라리 우리 모두는 너무나 다른 존재이기에 너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할 수 있다. 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도 행동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만 있었다면 현실의 김지영이 약물로 고통을 달래는 일은 애초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그거를 엄마 아빠는 당신이 잘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기보다는 야, 약 먹고 아프면 약 먹어. 네가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약 먹는 게 최고다. 이런 상황에 가버리게 된 거죠. 네. 특히 아빠가. 그러게요. 그런데 당사자는 내 아픈 거는 약 먹어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나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를 좀 제대로 알아주고 내 마음을 좀 같이 읽어주고 공유를 해주는 게 내가 안 아픈 건데 인간들이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인간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밥만 먹는다고 사는 거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죠, 그죠? 네, 너무요. 네, 그러게요. 에휴, 안타깝게도 본인이 상담도 오래 받았는데 그 본인한테 상담해준 그분도 본인이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 방법으로 해보면 친구랑 사회성이 더 좋아지지 않겠니? 저 방법으로 해보면 다 친구랑 잘 지내지 않겠니? 이런 반세포적인 상담을 해주니까 본인이 왜 친구랑 힘든지 또 친구가 본인을 어떻게 보고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본인 마음을 읽어주지는 않고 마치 고장난 기계 이 부품이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 부품 바꾸기도 하고 배터리만 교환하면 잘 돌아갈 거예요. 이런 식의 상담을 했다는 거네요. 네, 진짜 전문가세요.
아, 진짜 본인을 진짜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고장난 기계로 본 그런 상담을 하니까 그 상담이 도움이 되겠어요? 네, 너무,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 맞네요. 예, 그러니까 상담도 도움도 안 되고 도움되는 거는 약 먹고 쓰러지는 것밖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라도 해라 해가지고 갑자기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약에 의해서 쓰러진 상태로 대충 꾸역꾸역 사는 그런 동물로 바뀐 생활이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되고 진짜 애 출산되는 게 아이가 엄마를 그 약에서 구했네요. 아, 네, 임신하면서, 네. 약을 끊었으니까. 아이고 평생 이제 애를 보면서 네가 약으로부터 나를 구한 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애를 보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애를 내가 돌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아 네, 네. 진짜 분명히 해야 될 거는 같은데 해야 될 일은 산더미인데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상태니까 얼마나 본인을 자책하고 자학하는 마음이 됐겠어요. 네, 그게 본인이 괴로웠던 이유인 거예요. 네, 네. 김지영 씨는 20살부터 34이 되도록 약을 먹어왔습니다. 그러다 약을 끊게 된 것은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 그래도 약을 끊어야 하지 않겠냐는 엄마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약을 끊고 4개월 후 지영 씨는 임신을 하였고 출산을 하고 약 2개월 후까지는 약을 먹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영 씨의 아이는 약으로부터 엄마를 구해낸 아이라고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실만 합니다. 정신과 약물로부터 엄마를 구한 아이. 그런데 그런 내 아이를 제대로 돌봐야 하는 게 엄마인데 지영 씨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본인은 더욱 나쁜 엄마가 되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고는 견디기 더욱 힘들었던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지영 씨의 마음의 고통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학교 다닐 때 시험이 돼가지고 공부할 거는 산더미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시험은 며칠 안 남았고 그냥 네, 하면 되는데 맞아요. 손하는 까딱하기 네, 책 펼치는 것조차도 너무 두려워. 네, 네. 그때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 그러니까요. 상담하면서 내가 눈물이 나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 그 정도 건가요? 아, 그 정도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책상에 앉아가 책을 펼쳐가지고 읽기만 하면 난 시험 그거 볼 수 있는데 책상에 갈 힘도 없고 책상에 앉아도 책을 펼칠 힘도 없어. 네, 네. 아, 네. 맞아요.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어요. 네,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약을 9개월 먹었는데요. 네, 본인이 지금 이 약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끊어버리면 네, 본인이 그러고 지금 싶어요. 그러고 싶은데 본인이 그러면 재발하는 거 아니에요?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맞아요. 이 걱정이 엄청 들고 그게 대체 무슨 재발이고 무슨 부작용인 거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신 거죠. 네, 네, 맞아요. 지영 씨는 상담 전 보내온 자신의 사연에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두었습니다. 박사님, 전 이 약이 먹기 싫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줄여 나가자고 하지만 줄여 먹어가고 있기도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2년 정도는 더 먹어야 할 것 같은데 한 번에 끊고 싶고 부작용도 없었으면 한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박사님께 도움을 얻고자 상담센터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한 번에 끊어버리면 부작용이 있는 건가요?
좀 더 빨리 끊기 위해서 어떻게 약을 줄여야 할지 도움을 꼭 얻고 싶습니다. 약 아닌 걸로 극복하고 싶습니다. 자, 정확하게 네. 그렇죠. 이제 10년 전 생활을 다시 다 그 마음을 읽었으니까 앞으로 약을 당장 끊었을 때 하루 후, 이틀 후, 일주일 후, 한 달 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네네. 좋아요. 오늘부터 본인이 잘 때 약을 안 먹는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여태까지 단약을 혼자 뭐 이렇게 마음대로 했었을 때 네. 단기간은 괜찮았는데요. 네.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병원에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단약을 했을 때 본인이 한두 달 있다가 병원에 갔었어요? 네, 제가 제 발로 제 발로 다시 갔죠. 가게 되는. 그렇죠. 그럴 때 제 발로 갈 때 본인이 병원을 가야 되는 어떤 이유가 갑자기 발생을 했어요? 아니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다가 한두 달 지나서 도저히 그 걱정을 이제는 내가 내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실직고하고 제가 약을 먹다가요. 네, 그랬어요. 그게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요. 마치 약을 먹다가 약을 끊은 거는 내가 잘못한 일을 한 거예요. 마치 애가 군것질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본인 그런 거 해본 적 네, 있어요? 그랬어요. 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네. 교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네, 저 정말 그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실직고를 하고 그러니까 의사는 근엄한 얼굴로 약을 먹을 때는 절대로 함부로 마음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네, 의사가 그만 먹으라 할 때까지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듣고 야단 맞은 애 심정으로 약을 받아가지고 또 꾸역꾸역 먹기 시작하는 게 몇 번 있었다는 거죠. 네. 의사는 약을 안 먹고 나니까 뭐 그거 말고 그렇게 약간 불안하고 죄책감 드는 거 말고 신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혼란하거나 주위 사람들이 너 아무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빨리 병원 가라 아니면 너 계속 이렇게 있으면 다시 폐쇄병동에 집어넣겠다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난 거는 아니었죠. 네, 주변에서 네, 그냥 제 발로 본인이 단약했는 것조차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죠? 주변 사람들이요? 네. 주변에 알리기도 했었어요. 아니요. 엄마한테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내 말은 본인이 약을 안 먹고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대하는 것이 제가 지금 평소보다 더 이상한 행동을 하고 평소보다 더 힘들고 아프다고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 제가 약 잘 먹고 있다가 약을 안 먹은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생각했었어요. 본인은 했는데 한쪽. 주변 사람들이 너 지금 약 안 먹고 있지? 약 먹는 거 끊었지?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지적질을 네, 하거나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럼 언니가 뭐 가족들이 그랬었어요. 그때 혹시 기억나는 정확하게 그런 단약한 시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제가 최근에 이거를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요. 네. 재작년에 약 줄여서 끊을 때 의사의 처방대로 줄였는데도 다 끊고서 4개월 지난 후 임신을 했는데 임신 그렇죠. 초기에 입덧할 때 입덧이 심했는데 목 매달고 죽고 싶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금단 증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임신해서 그런 거였을까요? 임신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네. 임신을 하면요. 다른 웬만한 사람보다 특히 언니 같은 사람보다 훨씬 심해요. 불안도 심하고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여러 가지 감정 기복이 심한데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혼자 속으로만 그걸 하고 있고 또 대랑 가족들은 본인이 약을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보다 조금 더 심한 감정적인 동요가 있으면 그거는 임신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약을 뭐 먹든 안 먹든 병이 더 심하게 재발한 거다. 이렇게 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랬었군요. 그리고 본인이요, 약을 그때 끊지 않았으면요, 본인이 임신이 되기가 힘들고 됐다 하더라도 아이한테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약을 끊은 거는 진짜 잘하신 거예요. 진짜. 그거 엄마가 약 끊으라고 하도 얘기해서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와서 약 끊고 임신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긴 한 그럼요. 거였거든요. 본인 같은 사람은요, 비교적 임신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이 약을 먹는 동안에는 본인이 임신되는 게 상당히 뭐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또 실제로 나중에 임신되더라도 아이한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엄청난 불안감을 갖고 심지어는 본인이 아이를 지우고 싶은 그런 불안과 충동까지도 느끼는 게 본인 같은 사람이거든요. 네네. 사실 임신했을 때 그런 마음이 좀 들기는 했었거든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미 본인이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약을 먹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약을 먹을 이유가 조금 더 없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좀 제 마음 좀 누가 이해해주고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럼요. 약을 먹는 거는요, 이건 본인이 자기 몸에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병이 있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 병은 내 몸속에 나쁜 피가 있어가지고 그 피를 빼내기만 하면 내 몸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는 마음으로 본인이 카트칼로 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자해행위를 하면서 피를 하루에 한 사발씩 빼내는 거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지금 약을 먹는 거예요. 네.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지금 이 약이 본인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시겠죠? 네. 소름 끼쳐서 먹고 싶지가 않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옛날에는 자기 몸에 있는 나쁜 피를 빼기만 하면 병이 없어지고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게 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제정신이 돌아올 거야라고 믿는 일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네.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영 씨가 처음 전화를 걸어와 상담이 시작된 지 딱 1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박사님은 지영 씨가 그동안 경험한 일을 묻고 그녀가 처했던 상황과 그 상황 속 혼란스러웠던 그녀의 마음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그 딱 1시간이 지난 지금 황 박사님은 지영 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미 본인이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약을 먹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약을 먹을 이유가 조금 더 없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러자 지영 씨가 답합니다. 누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왔었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고 알아준다면 우리의 김지영 씨는 정신과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그 누구도
부모도 남편도 자매도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 자신과는 너무 다른 김지영 씨를 앞에 두고 어찌할 바를 몰랐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을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제대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구나. 사람이 서로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내 마음이 뭔지 읽어주고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못해요. 저는 힘든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해 꾸역꾸역 약으로 10년 이상의 청춘의 시기를 보낸 이 섬세하고 예민하며 감성적인 착한 김지영.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가지면서 또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서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현실의 김지영 씨에게 정신과 의사는 마음의 아픔을 정신병이라 이름을 붙이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마음의 아픔과 연관된 다양한 증상들을 바로 그 개인의 성격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닌 몸의 문제 또는 그 사람의 뇌와 신경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의 아픔은 그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정신과 의사는 놀랍게도 마음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은 단지 뇌와 신경과 같은 몸에서 일어나는 신체 장기의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의사는 이름은 정신과 의사라도 인간의 마음의 아픔, 통증 모두 마음이 아닌 몸의 이상에 의해 생겨난 문제라고 봅니다. 의사는 아무리 정신과 의사라도 마음은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모든 인간의 문제는 뇌와 신경 또는 다양한 신체 장기의 이상에 의해 일어나는 몸의 문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 목사는 하느님, 아버지 또는 예수님이 절대자라고 믿고 절의 스님은 부처님이 절대자신이라 믿는 것과 같답니다. 현실의 김지영, 그 개인의 성격,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은 의사는 그녀가 10년 이상 마치 약물 중독자처럼 약에 의존하게 살게 했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은 그녀의 마음은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약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용기를 발휘하게 만들었답니다.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데 정신과 약이라는 마약성 물질을 통해 자신의 몸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살아가는 많은 현실의 김지영 이야기는 이렇게 2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